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 평전 9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세종대왕께서 왕이 되시고 나서 첫 해에 이루신 업적 일부를 이제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학문적인 업적이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의 좀 서러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외교 문제에서 또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러니까 왕이 됐다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건 당연히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제 더 고통스럽고 제대로 하려면, 왕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힘든 일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전히 배경은,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대왕 초기 5년은 태종 이방원 밑에서의 사실상의 섭정입니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 실권을 쥐고 있고, 이제 세종대왕은 이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자잘자잘한 행정 업무를 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제 손을 댄 건 이제 역시 이제 학문 분야인데, 집현전을 중심으로 학문을 부흥시켰다는 건 이제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제 10가지 학문을 이제 부흥시키십니다. 경학, 사학, 약학, 잡학, 그다음에 산학, 사학은 이제 수학입니다. 그리고 음악, 악, 해가지고 다양하게 10가지 이렇게 하시는데, 역시 첫 해부터 좀 유별난 이제 모습을 보이십니다.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미래에서 오신 것 같은 좀 그런 행보를 보이세요. 좀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학보다는 사학을 중시하셨다. 이게 뭔 얘기냐? 경학은 뭐냐면요, 이제 그 유교 경전인데 이거 있잖아요. 공자할, 맹자할 이러면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맹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러면, 이때 당시 조선의 이제 그 학풍 분위기는 이 경학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양반들이 주로 경학을 중시했고, 공자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거야. 맹자님의 말씀은 이런 뜻일 거야 하면서 서로 이제 이걸 막 토론하고,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면서 이제 막 서로 막 해석을 막 주고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근데 세종대왕께서, 천재이신데, 노골적으로 양반들에게 이제 팩폭을 날리십니다. 신하들이죠. 그리고 왕 앞에 있는 신하들은 사실상 나라에서 가장 경전을 잘 아는 신하들이에요. 근데 세종대왕께서 충격적인 팩폭을 날리십니다. 뭘 하셨냐면, 내가 봤더니 신하들 중에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신하가 없다. 그러니까 암기에서 맹자왈이니 공자왈이니 이런 말만 떠들고 있고, 그 말이 정말 담고 있는 본뜻 취지는 마음속 깊이까지 그걸 딱 깨달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신하는 없다라고 세종대왕께서 팩폭을 날리시더니, 차라리 경전은 어차피 다들 제대로 모르는 것 같으니까 사학에나 더 집중해서 힘쓰자. 그러니까 사학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중국 역사 이런,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이제 나중에 다 정리하시지만, 이런 역사 분석을 잘해서 조선이란 나라를 실제적으로 이제 함부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끔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고, 진흥해야 될 건 진흥해서 진짜 제대로 나라를 발전시켜 보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맹자할이니 공자할이니 해가지고 이거 골치 아픈 얘기 백날 얘기해봐야 대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충격적인 발언이죠. 사학이나 제대로 분석해서 이건 뚜렷하니까 나라나 제대로 다스려 봅시다.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제 그 실리적인 학문을 추구하시는 이제 세종대왕님의 모습이 이제 보여진 그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충격적인 모습이 또 있어요. 이게 학문을 하시고 10개의 학문을 진행을 하시는데, 왕이면 사실은 그냥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직접 관여하고 자기가 해봅니다. 이것도 너무 충격적인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산수 같은 경우에는 산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일단 깨우치셨어요.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명나라에까지 사신을 보내서 천문학과 이걸 계산하는 것과 이제 역법 이런 걸 알아야 사실은 그 농사 지을 때도 계절 절기 다 계산하고 이렇게 아주 더 이렇게 잘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수를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명나라에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 사신들에게 잘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제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앞서가시고, 너무 이제 학문에 대해서 금방 다 깨우치시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게 확 이제 벌써 그냥 순식간에 알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걸 알려고 했는데, 명나라에서조차도 이제 위기감을 느끼면서 안 알려줬다. 이것도 있고, 자,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중국어를 직접 배우시려 하셨어요. 이거 왕이 무슨 중국어를 직접 배우려고 합니까? 좀 황당하죠? 아니 통역관 써서 하면 될 걸 왜 왕이 직접 배우려고 해? 좀 이런 생각이 바로 들 텐데,
자, 이 배경을 좀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세요. 이때 당시에 통역관이 사실은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제대로 된 통역을 일단 못했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에서 인터넷으로 뭐 막 중국어 자료도 있고 뭐 다 정리가 되고 뭐 이런 뭐 다 관용편도 있고 뭐 있고 다 이제 뭐 번역돼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때 당시에 통역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 중국이 얼마나 또 그때 당시도 땅이 넓었고 지역색이고 뭐 방언 사투리가 있고 막 한데 사신이 쓰는 그 말을 어떻게 다 100% 정확히 다 해석을 했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뭐 이렇게 주제가 이거고 핵심 내용이 이거다라는 정도로만 알려주는 선이었고 예법 하나하나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예법에 담긴 의미까지 다 풀어서 해석하는 통역관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명나라와 사신이 왔을 때 그 명나라와 조선과의 관계는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아예 그냥 최대한 직접 중국어를 다 배워서 직접 통역관이 해석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걸 파악을 해서 먼저 반응을 하고 사신의 마음을 잘 이렇게 얼려고 달래가지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이뤄보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어를 이제 직접 배우시는 그런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이 나중에 훈민정음 창제 때 실제로 정확히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동국정음식 표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어 발음을 한국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연결하는데 세종대왕께서 중국어를 직접 배우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면서 나중에 훈민정음 표기 옆에 이제 뭐 한자어 표기는 뭐 이렇게 하고 발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까지 표기가 가능하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벌써 이제 천재로서의 이 충격적인 모습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예사 사람이 아니신 분이시죠. 자, 역시 음악도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요. 음악도 직접 다 해보셨답니다. 직접 다 해보면서 명나라의 책도 보고 직접 불러도 보고 악기 뭐 이렇게도 해보고 막 다 보면서 그래서 그 정인지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음악 담당 정인지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어요. 대왕께서는 한 번 음악을 들으시면 결코 잊지 않고 그 음색과 운율에 담긴 배경과 의미까지 정확하게 다 파악할 수 있는 분이셨다. 자, 세종대왕의 이 음악 사랑과 음감 그리고 여기서에 대한 그 결론 도출도 더 충격적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도출하셨냐면 아니 야 명나라 그 음악을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뭐 별거 없더라. 지역별로 다 음악 특색이 다르고 명나라 음악도 이게 표준이다 저게 표준이다는 명확한 틀도 없다. 별거 아니지 않냐 하면서 조선 음악이 명나라 음악에 뒤질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우리 음악을 발전시키자라고 하면서 한국 음악 중심의 이제 음악을 발전시키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시는 당시에 이제 4대 문화에 빠져있던 양반들에게서는 너무 앞서가는 이제 충격 그 자체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이 음감, 그리고 이제 중국 음악과 우리나라 음악과의 관계에서의 음감이 나중에 훈민정음에서 뭐 성조가 있죠, 성조. 이 성조를 또 이제 그 한국어, 한글에 맞게끔 만들어내는데 이제 지대한 그 음감까지 담기는 형태로 만드는데 이제 그 영향을 주는 이제 놀라운 또 이제 사건이 되겠습니다. 학문 분야에 있어서 벌써 이제 천재 대왕으로서의 충격적인 면모를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명나라 사신 이야기인데, 요건 이제 좀 서글픈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왕이 되어서도 역시 뭐 예상대로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왕이면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 일이 너무 많고 힘들다. 그리고 이제 사신과의 관계는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뭐 이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오면 조선이 주로 바쳤던 것, 뭐 태종 이방원 때도 바쳤던 것, 그것은 뭐냐면 일단 이거 되게 기분 나쁜데 공여, 여자를 바쳤습니다. 일정 숫자만큼의 여자를 바쳤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 중에 그러니까 명나라 황실에 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황제 첩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 궁녀로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여자를 바쳐야 됐다는 거고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매 사냥에 필요한 그 매를 이제 또 송골매를 이제 바치기도 했어요. 이 매도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이라도 구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거를 바쳐야 됐고 그 외에 뭐 이제 말도 이제 바쳤는데 이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명나라에서 사가겠다라는 건데 말이 사가는 거지 엄청 싸게 사갔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놓으라는 거죠. 이 말도 이제 잔뜩 몇백 필씩 막 항상 바쳤어야 됐고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뭐 전쟁 그 도구로 될 때 쓰던 때니까 이것도 뭐 바쳐야 됐고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이 환관들이 올 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명나라 황제가 준 칙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칙서에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알아 중국에 그 칙서가 있는데 이 환관들이 자꾸 이 칙서 외에도 내가 명나라 황제에게 들은 게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뭔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선의 왕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그냥 환관이 지가 그냥 그 명나라 사신들은 주로 이제 다 환관이 왔는데 그냥 지가 그냥 갖고 싶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려고 달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차마 그 환관한테 이제 조선의 왕조차도 뭐라고 못하는 이유가 괜히 이 환관 기분을 상하게 했다가 명나라 황제 앞에서 뭐 조선은 뭐가 문제고 뭐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이런 식으로 나쁜 말 막 하면 사이가 너무 틀어져 버리니까 알면서도 이 환관이 도둑놈처럼 더 달라고 하는 용품에 대해서 더 줄 수밖에 없다는 거, 뭐 비단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뭐 구하기 힘든 가죽이라든가 뭐 신이라든가 돗자리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조선이 좀 잘하는 어떤 뭐 약재랑 이제 손깃을 쓰는 것들을 더 가져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원조차도 이 사신이 오고 난 다음에 가고 나서 뭐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막 슬퍼하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약수국의 서러움이로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때 상황이 조선이 근데 명나라와 또 동맹을 안 맺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위쪽에 어쨌든 여진족 부족 세력이 있었고 남쪽에 왜 이제 일본이 있었는데 일본이 특히 이제 조선이 약해지면 막 이제 해적지라고 이제 노략지라고 이제 배 타고 막 이제 오는 그런 때였죠. 여진족도 여전히 이제 북쪽에서 말 타고 와가지고 약탈을 삼고 함부로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를 무시할 수도 없었고 반드시 동맹을 맺었어야 됐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좀 자존심 상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여겨졌던 것은 명나라 입장에서 어쨌든 그 조선 여인들 중에서 이제 심지어는 첩이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이었고 명나라 주변에 이제 동맹을 맺은 나라 중에서 가장 1번으로 꼽은 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조선이었다라고는 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도 조선이 가장 명나라와 가까운 나라이고 그래서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는 나라이고 사실상 조선은 황제국과 같은 나라이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주변국들이 조선에게 조공을 또 바치는 일도 있기는 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세종대왕 때 이제 황엄이라는 이제 그 내시 환관이 이제 사신으로 왔는데 이제 그 태종 이방원이 상황이 됐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왕은 세종이 됐으니까 이걸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명나라에 이제 영락제가 보낸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데 역시 많은 것을 이제 역시 또 가지고 갑니다. 뭐 공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가지고 가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이때 영락제 첩 중에 조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족 관계를 엮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한 분위기로 왔다 그래요. 좀 충격적인 건 또 뭐냐면 사신이 오면 조선에서 어떻게 맞이했냐면 이제 경복궁 근처에서 왕과 사신이 만날 때 이제 그 나무와 이제 그 비단을 둘러싸가지고 산에 거대한 산 모양을 만들었대요. 산 모양과 그 신선 같은 분위기의 어떤 조선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 마치 신선주를 마시기에 딱 좋은 것 같은 막 그런 신선이 노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막 이게 비단과 여러 흰 천들을 이용해서 막 나무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 이동식 무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줄타기라는 사람들까지 막 거기서 공연을 하면서 왕과 사신이 그 움직이는 그 배경 속에서 같이 함께 은은하게 싹 이렇게 이동하면서 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맞이를 했다라고 그래요. 참 힘들게도 맞이하죠. 그렇게 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맞이를 하고 좋게끔 잘 처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첫 번째 이제 그 세종이 또 이제 겪었던 어려움이 이 황엄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로 돌아갔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다시 오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돌아올 타이밍이 아닌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왔나 싶었는데 이 황엄이란 사신이 대뜸 조선에 있는 사리를 다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절에 있는 그 중들 중에 이제 뭐 굉장히 뭐 열심히 그 수련한 사람들한테 그 죽었을 때 생기는 그 사리 있잖아요. 사리. 그걸 다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몰랐는데 이때 당시에 조선에 그 신라 시대 때 자장대사가 가지고 온 그 부처의 사리가 뭐 4조각인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명나라가 알고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더랍니다. 대신에 명나라에서 양 1000필을 가져다가 줄 테니까 그 사리들을 다 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양 1000필이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당시에 명나라의 양이 그냥 남아 돌았대요. 넘쳐났대요. 그러니까 남아 도는 것 중에 그 양천필 딱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하기 힘든 사리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면서도 사리는 대단히 귀한 것이고 함부로 주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침내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절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리들을 다 수집하게 하고 특히 그 부처,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자장대사라는 사람이 가져온 부처의 사리 4조각. 이게 진짜 부처의 사리 4조각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절에 중이 명나라 사신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이려고 하는 거를 그 세종대왕과 이방원이 알게 됐대요.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말리려고 하고 제대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 중이 끝까지 속여서 진짜 절대 부처 사리는 4조각은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준 일이 있었고 그 사리 4조각은 따로 우리가 직접 사신을 보내서 나중에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마시키고 보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세종대왕께서 좀 지혜롭게 사실은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이 중요한 부처의 사리, 그 자장대사가 받았다는 신라시대 때 사리 4조각은 나중에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세종대왕께서 처리를 하셨냐면 이 사리를 보내면서 그 사신에게 그 명나라 황제에게 직접 환관이 목록에도 없는 무리한 것들을 요구합니다라는 것을 따로 보내서 그 자리에서 직접 황제에게 어필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명나라가 유학을 되게 중시하면서도 막상 그 상류층들 그 양반들이나 이 황제가 불교에 심취해 있었대요. 막상. 그래가지고 이 사리 4개, 이 부처의 사리 4개라고 하면 이제 황제조차도 직접 받으려고 하는 너무 귀한 물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너무 똑똑하시니까 이 물품을 가지고 사신이 가면 반드시 황제가 직접 상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사신한테 황제 앞에서 직접 환관들이 이런 횡포를 부린다. 리스트 밖에 있는 것까지 더 요구하면서 자기들이 재산을 착복하고 가는 것 같다라는 걸 직접 보고하라. 라고 이제 명을 내려서 실제로 이 사신이 이제 그 부처의 사리를 가지고 가서 그 자리, 그 기회 때 환관들이 이렇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라는 그 솔직한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는 그 이제 부정부패 환관, 황엄이라는 사람은 다시는 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지혜로운 처신과 이제 그 국격을 높이는 이런 지혜로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나온 내용이 이제 오늘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